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1회차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출제 분석을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단원부터 해가지고 우리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통의 이해, 그 다음 유통 경영 전략, 그 다음 유통 경영 관리, 여기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됐죠. 근데 물류 경영 관리는 뭐 기존에 나온 대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윤리 한 문제, 그다음에 법규 한 문제, 기타 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24년도부터 SCM 부분이 이제 유통물류 일반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범위가 좁아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이제 꼽은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맞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한번 풀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죠. 도매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이죠.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5개 지문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도매상에 대한 거죠. 도매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면 소매상을 대신해서 고객한테 제품 설치, 그 다음에 제품 교환 등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소매상을 대신하여 고객한테 제품 설치, 그 다음에 제품 교환 등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거는 도매상이 하는 기능이 아니죠. 고객한테 제품을 설치한다거나 교환해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매상이 하는 거죠. 소매상이 누구한테? 고객한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소매상이 고객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매상에 비해서 좁은 상권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도매상이 훨씬 더 넓은 상권.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거래 단위도 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재고를 보유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오케이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번째 보면 제조업체를 위해서 신용, 그 다음에 금융기능. 자, 신용과 금융기능은 도매상이 누구를 대신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쵸? 소매상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소매상을 위해서. 마지막에 보면 소매상을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 자, 시장 확대 기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매상이 누구를 위해서? 그쵸? 제조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옳은 것을 묻기 때문에 5개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도매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매상은 뭐예요? 어떤 기능에 관련된 문제죠. 기능. 도매상의 기능. 그래서 도매상은 두 개를, 그죠? 하나는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소매상, 그죠?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문제 2번입니다. 유통 경로, 디스트리뷰션 채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정확하게 다 잘 읽어봐야 된다. 문제 사이즈가 상당히 크잖아요. 1번에 보면 유통 경로는 생산물이 최초의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한테 이동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그 다음에 조직의 집합체를 얘기한다라는 거. 자, 생산자로부터, 그죠? 생산자. 위에 보면 서플라이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자,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유통 경로라고 한다. 경로. 자, 이번에 보면 유통 경로에는 제조업체, 도소매상과 같은 많은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거. 3번 유통 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4번에 보면 유통 경로는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판매자가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유통 경로 다 알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준다. 이 매개 역할이 뭡니까?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유통이죠. 유통.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5번에 보면 유통 경로는 개별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로라는 점에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각각의 판매 경로의 종합체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유통기관과 동일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유통 경로에는 서플라이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죠? 소비자도 있는 것이죠. 얘네만 동일하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유통기관과 동일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중간 상인들이 낄 수도 있고요. 서플라이어가 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역시나 보면 어때요? 긴 지문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사이즈는 상당히 크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좀 쉬웠죠?
소매 업태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복합 쇼핑몰, 팩토리 아울렛, 편의점,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 그 다음에 전문 할인점 쭉쭉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면 편의점이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편의점은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함에 맞죠? 그 다음에 고마진도 맞아요. 하지만 저회전율이 틀렸죠. 그래서 편의점은 어때요? 고마진, 고회전율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편의점 업태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했던 건데 경로성과 측정 관련돼서 우리 효율성,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했죠.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고 이건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을 얘기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뭡니까? 효율성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5번. 거기에 비해서 효과성, 이펙티브니스라고 그러죠. 이펙티브니스.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목표 달성 여부예요. 내가 처음에 목표한 부분이 달성이 됐느냐 이거죠. 목표 달성 여부다. 얘가 목적이 되겠고 얘가 수단이 되겠고 잘 돌아가는 조직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모두 다 좋다라는 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정답 5번. 4번 문제도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고요. 5번도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접 유통이 발생하게 된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인데 기업이 소비자한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D2C라고 그러죠. D2C. Direct to Consumer. 자, 요즘에는 직접 유통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자선 거래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비즈니스, 기업이죠. 기업이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상호 과정에 이런 거래가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 이름하여 D2C라고 합니다. D2C. 자, 이렇게 직접 유통이 발생하게 된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쉽게 여러분들은 맞힐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자, 5번에 보면 유통기간의 비용은 제조업체와 달리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율이 높다. 우리 다 이미 공부한 거잖아요. 자, 유통기간은 뭐가 높습니까? 유통기간은 제조하는 기업체가 아니란 얘기죠. 당연히 고정비가 별로 없다. 대부분 변동비다. 우리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했잖아요.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뭐 분업화의 원칙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변동비 우위의 원칙 있잖아요. 변동비 우위의 원칙. 그러니까 유통기간은 고정비가 크지 않죠. 작죠. 변동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율이 높다? 아니죠. 고정비는 작고. 5번이 정답이라는 건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만 알고 있었어도 유통기간은 고정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고정비가 큰 건 누구예요? 이건 제조업체죠.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가 크다라는 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5번까지 보면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물론 이 문제 직접 유통이라는 부분이 처음 나왔지만 그렇다고 처음 나온 것도 아니야. 저게 우리 뭐 B2B 이렇게 보면 이게 직접 유통이죠. 이게 직접 유통. 자, 6번에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영향력, 그 다음에 역할 변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유통업체의 영향력 증가, 그렇죠? 유통업체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어. 특히나 누가? 소매상의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매상의 파워가 크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유통업계의 대형화, 그다음에 집중화 현상 들 수 있다. 두 번째, 자, 소비자 행동이 대형 매장을 찾아 원스톱 쇼핑 진행하고 있죠.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유통업체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3번, 유통 채널의 전통적인 구조가 무너지고 있죠.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그죠?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만 수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짬뽕되고 있다는 얘기죠. 3번이 틀렸어. 뭐뭐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렸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소매상의 기능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죠. 딱 읽어보면 3번이라는 게 정답을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는 맞았어요. 전통적인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D2C 같은 경우 다이렉트 투 컨슈머 기업이 B2B랑 거의 비슷한 거죠. 이건 특히나 전자상거래 관련돼 가지고 제조기업이 누구한테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매장이 됐던, 또 온라인 플랫폼이 됐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가 직접 플랫폼을 구성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 밖에 그렇죠.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 잘 읽어보면 자, 7번 가도록 하죠. 7번은 매번 나왔던 문제죠. 거시환경, 그렇죠? 매크로 인바이런먼트, 뭐예요? 그 스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스텝. 자, 소셜 컬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죠.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뭐가 있는지,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환경, 이코노믹, 경제적인 환경, 폴리티컬, 정치적인, 법률적인, 어떤 행정적인 환경이란 것이죠. 그걸 알면 되겠다. 자, 속하는 것만 모두 다 이런 것은 정부의 규제 및 지원. 이거 뭡니까, 이거? 폴리티컬이죠, 폴리티컬. P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보 기술의 발전, 기술이잖아요.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 브랜드 인지도, 이거는 해당하지 않고요. 국민 소득의 증가, 이건 이코노믹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수한 직원, 뭐 이런 거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리을이다. 정답은 2번이라고.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8번 가도록 하죠. 물류 채산 분석인데, 자, 이 문제는 2022년도 3회차에 또 나왔던 문제잖아요. 유사한 문제. 물류 채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비교하는 문제로. 2022년도 3회차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출문제는 중요하다.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도 그렇고 25번 문제인가요? 그 창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 기출문제 작년에 또 나왔던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또 출제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제가 이거 그 기출 해설 다뤄놨으니까 보시는데 자 2022년도 3회차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물류 원가 계산이랑 물류 채산 분석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요. 가장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은 다 물류 원가 계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물류 원가 계산. 원가 계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5번. 자, 임시적이다. 임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뭐다? 물류 채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자, 이거는 기출문제를 한번 꼼꼼히 풀어보셨으면 아마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기출문제를 좀 안 풀어봤으면 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류 채산 분석은 임시적이다. 계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얘는 임시적이고요. 물류 원가 계산은 반복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를 응용했던 문제이다. 그래서 그만큼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 3년치, 4년치 기출문제를 싹 한번 풀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문제 9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은 수학 분석인데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SWOT, 그래서 SW O, T 해가지고 네 가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SO 전략도 있고 WO 전략도 있고 ST 전략도 있고 WT 전략도 있다.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강점, 외부적으로는 뭡니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이 바로 SO 전략이고 WT는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약점, 외부적으로는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죠. 미니민 전략이다. 작은 것 중에서도 작은 거 아주 보수적인 전략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철수하거나 회수하는 전략을 펴야 된다. 얘네 둘은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인 협력을 맺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인데 WO입니까? WO는 이거잖아요. 하나, 내부적으로 안 좋죠. 외부적으로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보면 기업 내부 약점을 보완하고 외부 기회를 활용하는 사업 축소를 합니까? 사업 축소는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 WT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쉽게 맞힐 수가 있었다. 그래서 9번 문제도 쉽다. 뭐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10번 문제도 수직적 유통 시스템 VMS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VMS 관련돼서 뭐 VMS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통제력에 따라서 기업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형도 있고, 뭐 관리형도 있고, 또 하나 이거에 장단점이 있었다. 장단점. 장점도 있었죠. 통제력이 매우 강해진다라는 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수직적 유통 경로에서 특히나 기업형 같은 경우는 전후방 통합이잖아요.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덩어리가 매우 커진다라는 거. 덩어리가 커지면 가장 큰 단점 뭡니까? 환경 변화에, 그쵸,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수요가 줄어들거나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유연하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에 관련된 문제죠. 용어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읽어보시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기업 내에서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 힌트죠. 뭔가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거. 자, 업무 수행 절차나 방식들이 매뉴얼이나 지침서 등으로 얼마나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지에 따라서 모모의 정도가 정확해진다. 뭡니까? 이거 공식화 정도예요, 공식화. 포멀한 정도다. 표준화되어 있고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서 이런 것들이 얼만큼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지 공식화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중앙 집권화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이 중앙에 모여 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부문화라는 것은 뭔가 전문화시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휘, 개통, 업무 특화인데 관련된 용어들이 없죠. 보시면 업무가 얼만큼 표준화되어 있는지,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서 등으로 얼마나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식화의 정도가 정해진다.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거 틀리면 깨쓰죠. 이건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늘 나오는 문제인데 상당히 쉬웠어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시장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긍정적이죠. 긍정적. 자, 선진 유통기법의 도입이 촉진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어때요? 유통정보 기술이 엄청 발달되고 있죠. 선진 기법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RFID도 지금 다 활용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IoT도 다 활용하고 있죠. 선진 유통 기법 도입이 촉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법도 확대되고 있잖아요. 유통시장이 개방이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 제품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택폭이 확대가 된다. 세 번째,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투입 대비 산출 좋아질 것이고요. 자, 영세 유통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딱 봐도 정답이 4번이죠. 자, 12번 이것도 틀리면 깼습니다. 12번이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이런 거. 이런 거 틀리면 깼다. 자, 13번. 자, 조달물류입니다. 조달물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조달입니다. 프로큐어먼트예요. 조달하는 거. 우리 조달하는 거 어떻게 하죠? 자, 여기 서플라이어가 있으면 서플라이어로부터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달을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게 조달물류다. 영어로는 프로큐어먼트라고 그러죠. 프로큐어먼트라고 합니다. 조달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물류란 건 기본적으로 물류의 효율성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건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앤드 서비스죠. 서비스 수준을 얼만큼 개선할 수 있는가? 요거에 관련된 문제이다. 자, 옳지 않은 거, 포장의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조달할 때도 물건을 운송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쉽게 하려면 어때야 돼?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포장 비용도, 우리 운송 비용도 적게 두고, 특히나 하역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포장의 표준화도 추진해야 되고요. 수송 루트도 적정화 시켜야 되고요. 협력 업체와의 공동화도 추진하면 좋겠죠. 팔레트 및 용기 등의 규격화도 추진하면 좋겠다. 다 뭐예요, 이거? 물류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물류의 효율성. 물류의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굳이 조달물류라는 단어를 잘 몰라도 이거는 조달물류니까 물류의 효율성을 묻고 있구만. 조달물류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물류의 효율성, 다른 말로 하면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장의 표준화도 올려야 되고요.
수송 루트도 적정화시켜야 되고 협력업체와의 공동화도 필요하고요. 파레트, 용기 등의 규격화도 필요하다. 이게 다 표준화죠. 5번에 보면 이것도 정답 5번이죠. 공차율. 공차율은 뭐예요? 비어있는 차예요.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비율, 적재함이 꽉 찼지 않은 비율, 이걸 우리 공차율이라고 한단 말이죠. 공차율은 증대가 아니라 감소시켜야 되죠. 감소. 차량의 회전율은 높여야죠. 높여야지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공차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이걸 정확히 모르더라도 1번, 2번, 3번은 4번은 다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정답은 5번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14번 가죠. 14번 보면 기능별 물류비인데 이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죠. 기능별 물류비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 기능별, 우리 영역별 물류비, 기능별은 뭡니까? 운송, 그다음 뭐야? 하역, 보관, 유통, 가공 등등등등 이런 것 갖다 우리 기능별 물류비라고 그러죠. 이게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포장비의 경우 물류 포장 활동에 사용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포장비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포함되는 건 뭐예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포장비는 자, 이거는 제품의 생산비요. 제품의 생산 원가에 포함된다. 제품의 생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운송비는 필요에 따라서 수송비, 배송비로 나눠지죠. 수송비 플러스 배송비가 운송비잖아요. 수송비는, 자, 장거리 운송비용이고, 배송비는 단거리 운송비용이다. 자, 이번에 보면 영업소, 그다음에 지점에서 일어나는 부품의 조립과 관련된 비용은 유통, 가공 비용이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자, 영업소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지점이라든가, 여기서 부품을 조립을 했어요. 조립한 건 뭡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유통, 가공 비용이다. 3번 주문 처리 비중 수주에 있어서 수주란 건 뭐예요? 주문을 받는 거잖아요. 수주에 있어서 영업이나 판매상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라는 거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 5번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리더십 상황 이론입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 아니면 허시앤 블렌차드의 그죠 상황 이론 이렇게 있죠. 자, 대표적 연구자는 피들러이다. 이거 맞는 것이고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협력적 또는 지원적인지 여부로 측정을 한다라는 거. 세 번째, 과업의 구조와 정도가 높고 낮은 정도를 측정한다. 자, 네 번째 보면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낮은 정도 측정한다. 이건 아니죠.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낮은 건 뭡니까 이거? 우리 누구였어요? 관리 격자 모형 있었죠. 블레이카 모튼 모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관리 격자 이론. 관리 격자 이론에 따르면 거기 XY로 돼 있었잖아요. XY. 자, 여기 X축, Y축. 여기 뭐야? 생산에 대한 관심 이렇게 됐잖아요. 생산에 대한 관심. 여기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죠. 인간에 대한 관심 해가지고 아웃칸으로 돼 있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뭐야? 여기는 9, 1.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었고요. 여기는 뭐였어요? 1, 9. 여기는 인기형이라고 그랬죠. 인기형. 인간 배려형 리더십. 여기는 5, 5. 여기는 1, 1은 뭡니까? 무관심형. 제일 좋은 건 9, 9였다. 팀형, 이상형이었죠. 이상형.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9, 9다. 9, 9. 그래서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낮은 정도로 측정하는 것은 블레이카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아니면 PM 이론 이런 것들, 아니면 오하이오 대학의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16번입니다. 그래서 15번 정도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고요. 16번은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는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원전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조직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류 중에서 로버트 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 가치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게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2024년도 2회차, 3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6번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퀸 모형이 있어요. 퀸 모형. 거기 보면 공동체형 조직 문화, 혁신 지향형 조직 문화, 위기형 조직 문화, 그다음에 시장형 조직 문화 있는데 공동체형 조직 문화가 이 관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없다. 개인 지향적인 문화 이런 거는 없어요. 딱 봐도 근데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조직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류 체계 중 로버트 킨의 경쟁 가치 모형이에요. 경쟁 가치 모형. 자,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지향적 문화 상당히 중요하고요. 혁신지향적인 거 매우 중요하겠죠. 위계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직 자체의 위계성이 있다는 건 중요하죠. 하이어레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시장지향형이라고 해서 과업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찾은 그 근거에 따르면은 그 자료에는 과업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시장지향적 문화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봐도 이게 아니죠. 개인지향적인 문화 이건 아니죠. 경쟁력을 높일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정답 2번이다. 16번 같은 경우는 통법을 잘 굴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 17번. 인사고과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근대적 고가법으로는 평가법, 기록법, 서열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열법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대적인 고가 방법이 뭡니까 이게? 전통적인 거죠. 전통적인 거. 전통적인 고가 방법, 인사평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열법, 아니면 쌍대 비교법, 강제 할당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현대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는 중요사건 기록법이라든가 MBO, 목표에 따른 기준법이죠. 그 다음에 행위기준평가법, 바스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평가법이라든가 기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8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자, CSR이라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에요. 기업이 어떻게 사회한테 기여할 것이냐 이거죠. 사회적으로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해야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구되는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거. 딱 봐도 이상한 게 1번이에요.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인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어때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아주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 자체는 완전 경쟁이 아니에요. 불완전 경쟁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우리 현실에 있는 시장들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점 시장, 아니면 독점 시장, 제일 많은 독점적 경쟁 시장, 경쟁 시장. 다 뭡니까 이거?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면 다 완전하잖아요. 정보도 완전하고, 그렇죠? 수요자와 그다음에 공급자도 완전히 많고, 진입과 퇴고도 완전히 자유스럽고. 그렇다면 시장이 실패할 이유가 없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1번을 고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기출문제죠. 이거 기출문제. 아래 글상자 재고관리 비용 중 재고 유지 비용. 자, 재고관리 비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문 비용이 있죠? 주문 비용. 세 번째는 실제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 항상 고려해야 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이다. 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자, 재고 창고에 재고가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벼 있어요. 창고가 벼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판매 기회를 상실하는 거. 이거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만.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쌓여있는 건 뭐냐. 기업권에 보면 기회비용 이거는 아니겠죠. 이건 아닙니다. 기회비용은 다른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일단 기업권이 들어가면 이게 틀린 거죠. 얘도 틀린 것이고 얘도 틀렸다. 서류 작성 비용이 나옵니다. 서류 작성 비용. 그 다음에 통관 비용이 나오는데 서류 작성 비용, 통관 비용은 뭡니까? 이거는 다, 자, 주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주문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도 들어가면 틀렸다. 그렇다면 재고 유지 비용은 뭐예요?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창고를 그렇죠.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고 사용료라든가
창고 지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고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거나 뭔가 손실이 생기거나 감모가 생기거나, 그죠? 그런 비용들은 재고 유지 비용에 들어간다. 리을, 미음, 비읍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뭐 기출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 보죠. 20번. 이것도 기출문제죠.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 20번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이다. 아래 글상자에서 유통경로상 여러 유통기관의 유통 흐름에 관련된 부분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그거는 매칭하는 문제였습니다. 매칭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였어요. 물적 흐름, 수익권 흐름. 자, 물적 흐름,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이동. 물적 흐름 뭐예요? 물류죠, 물류. 소유권 흐름 뭡니까? 이거 상류에 관련된 거죠. 유통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상류죠. 다른 말로는 상류. 상적 유통이다. 지급 흐름,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점이 생산자한테 송금하는 거. 정보 흐름, 유통기관 사이의 정보의 흐름, 촉진 흐름, 광고, 판촉원 등 판매 촉진 활동의 흐름, 이게 다 맞는 거잖아요. 요거 최근에 기출문제였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는 이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지문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그때는 매칭하는 거, 물적 흐름과 그 다음에 수익권 흐름, 이런 내용을 갖다 반대로 해놓은 다음에 다음 중 맞는 것으로 구성된 것을, 이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자, 21번입니다. 해상 운송 방식 중 부정기선 운송의 특징 관련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런 문제들은 이거 물류 관련된 거죠. 물류 관련돼서 특히 해상운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해상운송. 우리 물류관리사에 가면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화물운송론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파트죠.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정기선이라고 하죠. 우리 정기선이라는 게 있고, 정기선은 라이너라고 그래요. 라이너. 네, 부정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기선. 트램퍼라고 합니다. 트램퍼. 얘는 정기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애죠. 대부분 어때? 정기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고 주기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기선이라고 하고, 부정기선은 그때 시장 수요에 따라서 부르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3번에 보면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며 제한적으로 여객도 운송한다라는 게 아니죠. 컨테이너선은 대표적인 뭐예요? 정기선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런 문제는 정기선, 부정기선 알아야만 하는데, 이거는 물류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겠지만 아닌 분들은 따로 유통만 공부해가지고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고 유통관리사 교과서에 운송 방식을 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면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은 또 여러 번 또 출제가 됐던 문제죠. 물류 공동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 공동화 추진을 어렵게 하는 거, 물류 공동화 관련해서 장점만 나왔지만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부분, 단점 요인도 나왔단 말이죠. 기업의 영업기밀 유지 문제. 자, 물류 공동화를 하는데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에 꽉 채워야 되는데 내가 3분의 2밖에 못 채웠어요. 3분의 1은 다른 화주, 요건 나고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요거는 다른 화주예요. 다른 화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물류센터를 같이 활용한 거나, 다 물류 공동화잖아요. 공동화 하다 보면 기업끼리 뭐예요? 기업 영업기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게. 근데 공동하다 보면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사 고객 서비스 우선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자, 내가 꽉 채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난 3분의 2밖에 못 채웠어요. 나머지 3분의 1만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유사한, 우리 화물이랑 유사한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한테는 서비스가 조금 질이 떨어지겠죠.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만큼.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봐주시고요. 뭐 4번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2번 할 때랑. 5번에 보면 물류업체 측면에서 차량, 그 다음에 기사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물류업체 측면에서 어때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잖아요. 두 번에 가면 기사가 2명 필요한데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정답 5번입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기출문제였습니다. 23번 기업의 재무 성과 분석을 나타내는 여러 비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나왔던 문제죠. 유동성 비율, 단기 채무의 지급 능력을 측정한다.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유동성이란 건 뭐예요? 1년 이내다. 1년 이내. 리퀴더티 1년 이내다. 단기 채무잖아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낸다. 레버리지 비율,
그렇죠? 이거 뭡니까? 부채를 얼마큼 이용하느냐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라는 거. 자, 3번 보면 안정성 비율은 자산의 물리적인 이용도, 이거 뭐죠? 얘는 뭡니까? 자산의 물리적인 이용도, 자산의 어떤 활용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회전율에 관련된 부분이다. 회전율. 그렇죠? 액티비티 레이쇼에 관련된 부분이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안정성은 저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인지 이거잖아요. 안정성 비율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율이 유동 비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부채 비율도 있겠죠. 자, 유동 비율이라 하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유동 비율이에요. 이때는 유동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성,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부채 비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채 비율은 이렇게 생겼죠. 자본. 이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분의 부채. 이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곱하기 100이다.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그쵸, 기업이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보시면 24번은 자, 법규가 이제 세 가지 법규로 이제 줄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안 나오고 소비자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나온 문제죠.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4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 뭐 쉽지 않죠. 소비자기본법 14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능력 향상에 관련된 문제였고 정답은 5번인데요. 5번에 보면 소비자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이런 거 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답은 5번이고 향후에 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또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5번이라는 걸 정답을 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꼭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기본법 제14조예요. 소비자기본법 제14조. 14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5번은 바로 앞전 시험에 나왔었죠. 2023년도 3회차 기출문제입니다. 3회차 기출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아래 글상자 내용은 공공창고 세 가지 유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인데 공립창고, 관설상옥, 그 다음에 관설보세창고. 이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용어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거의. 관설상옥 이런 다 일본식 용어죠. 이거 일본식 용어. 상옥이라는 게 임시창고를 얘기해요. 임시장치장을 얘기하는 건데 저런 단어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뭐 앞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낸 것 같아요. 출제자가 이거 알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공립창고, 관설상옥, 관설보세창고. 하여튼 용어의 정의는 이게 다 맞아요. 2023년도 3회차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바로 앞전 시험 문제가 또 나왔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온 것이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지만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은데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관설상옥 뭐 이런 단어 잘 안 쓰죠? 지금 그냥 보세창고지 뭐 관설이란 게 뭐예요 이거? 관에서 설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관에서. 저런 단어 요즘 잘 안 씁니다. 여하튼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용어의 정의가 모두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문제 다 풀어봤는데 뭐 처음 나온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서 힌트를 찾으신다면 충분히 한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권 분석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